자, 가보자. 자, 1번에 1번. 오, 네. 네. 뺄 거야? 뺄 거예요. 오케이, 1번에 1번. 자,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1번. 13번 1번.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5번. 17번에 3번. 18번에 3번. 19번에 5번. 20번에 1번. 와, 19번 몇 번? 19에 5번. 그래서 비 내려요. 자, 질문. 문제 틀렸는지. 혹시 틀린 거 질문하는 거? 틀린 거 질문. 뭐 맞춘 것 중에서도 찍었네 맞아서 뭘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다 없어. 6번 틀렸습니다. 6번 전에 있어도 말해도 돼. 자, 작가가 이 인물에게 박사라는 호칭을 일관되게 붙이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제목에 껍빗단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지. 네.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 보통 좀 지식인 계층이잖아, 그치? 네. 배움이 많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더 옳고 그름을 알잖아, 그치? 네. 근데 이 인국은 어때? 자기의 신념, 도덕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살 수만 있으면 다 하지. 네. 그 비판하는 모습이지. 박사 같지 않은데 박사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5번인가요? 6번 다 5번. 네. 또 틀린 거 10번. 10번 4번 4번. 이 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 이거 몇 번 골랐어? 4번 4번. 자, 여기서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 드러낸다 하는데 인물 간의 갈등을 직접 드러낼 거면은 나랑 싸우는 사람이 누군가 또 있겠지. 그러니까 A와 싸우는 대상이 그 B가 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 너무 대표적이잖아.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역사적 구성을 보여준다. 제가 그때 기억나? 여기서부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썼던 거 기억나? 수업 때? 그치? 완전 역수능적 구석 그 자체지.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10번 윗글에서 이 인구의 삶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 인국은 시대 상황에 순응하고 현실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가 않고 있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잖아. 대처하고 있는 게. 이 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게 막,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게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항일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적극적으로 친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1번 11번. 가에 나타난 이거 몇 번 골랐어? 2번. 자, 지금 11번은 춘석이의 얼굴이 마지막에 잠깐 떠오르고 지나가지. 근데 이 인국이 불안한 이유가 그거잖아. 친일파 민족 그 반역자를 타도하자라고 써있는 걸 보고, 그치?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친일 행위를 했으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래? 11번에 3번 답. 그래서 이 인국이 뭐라 그래? 잠깐만, 나야 원 괜찮겠지 이러지.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만 괜찮겠지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치? 13번이요. 12번. 자, 일단은 보기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동일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는 것은인데, 보기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야? 무슨 시대야 지금? 이걸 파악을 먼저 해야 돼. 우리가 막 그때 얘기 많이 했었잖아. 막 이건 무슨 시기고 이건 무슨 시기고 이렇게 얘기했었지. 일제 감정기가 보기에서 나타나는 거. 지렁이 맞아? 맞아? 이거 일제 감정기야. 그러면 이제 일제 감정기가 나타나는 걸 찾으면 되는데, 가는 광복 직후야. 광복 직후. 그치? 근데
이 뭐라 나와 있어?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광복이 6개월 전이야. 광복 체크의 6개월 전이니까 얘는 지금 일제 감정기가 되겠지. 이해했어? 네, 13번. 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개수는 자, 1번 꺾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러시아어다. 아니 X지. 네. 2번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X지. 네. 자, 3번 일제 강점기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이후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네. 그다음에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 아니지. 자, 이인국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자신은 그 상황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지? 이인국은 황국 식민이 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상법 춘석의 임원을 거절한다. 맞지? 자, 이인국은 완치되어 태어난 스탠코프에게 과거에 춘석이 뺏어간 회중 시계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X지? 춘석이가 안 뺏어갔어. 춘석이 한국인이잖아, 그지? 네.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노란 털을 하면서 동양인은 검정 털인데 이 노란 털이가 서양인들 소련 군인이다 얘기했지? 네. 기억나? 네. 기억나냐? 얘기했어.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 어? 하였어. 아니야 그냥 죄송해요. 아무튼간에 춘석이는 아니다. 춘석이가 노란 털이 있진 않겠지.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인국은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고 모스크바 유학을 보낸 딸을 떠올린다. 아니지? 딸이 아니. 아들이지. 네. 자 이인국은 왜 이래? 이인국은 야 나도 웃겨. 왜요? 몰라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 왠지 모르겠지만. 원래 웃으면 웃겨요. 자 이인국은 평소에 신세를 지던 문화 이거 아니지? 은영 이해돼? 네. 그래서 1번이지 나. 다음 질문 14번, 15번, 16번, 17번, 18, 19, 20중의 질문 잠시만요. 저 14, 15예요. 14? 윗글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가 맞지? 역수령적 구성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 다음 또 몇 번? 15번이요. 15번? 몇 번 골랐어? 저 4번이요. 4번? 이인국의 아들이 발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봐봐 이거는 어떻게 선지가 돼야 되냐면 이인국은 저 자신의 아들 그치? 이러면 되지 그렇게 봤어요. 그치? 그래서 틀렸지 그리고 16번? 16번 질문 있어? 16 가장 적절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좀 봐야 될 게 독서 토론에서 오늘날의 삶과 오늘날의 삶과 관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인국의 삶에 대해 토론할 때 토론 주제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인국의 삶을 보고 토론 거리가 있겠지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삶이랑 관련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14번에 응. 4번이에요? 응 선생님. 근데 혹시 15번에 응? 저 또 틀릴 것 같은데 혹시 3번 아니 15번에? 네. 답 5번인데 5번이요? 어. 예, 이인국의 아들은 소련으로 유학을 떠났다가까지밖에 맞는 게 없어. 서독으로 탈출한 건 없지. 저 그 안에 죽은 거 아니에요? 아내는 6.25 전쟁 때 죽은 거지. 봐봐, 야, 문영아, 봐봐. 소련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이라는 신문 기사를 봤지. 네. 그걸 보고 아들을 떠올리지. 그러니까 끝인 거야. 아들이 아니야 탈출한 거는. 아들의 소식은 몰라, 그치? 네. 월남하고 나서 소식을 모른다고. 네. 근데 왜 월남을 했어? 6.25 전쟁 때문에. 오케이? 네.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에 뭐 17번 질문 없고 그럼 18, 19, 20 중에 질문 18, 20이요. 18, 19, 20 다 할게 자, 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운영이 18번? 네. 몇 번 골랐어? 1번이요. 저 그거 그 직업 뭐? 저 1번이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네. 선생님도 모르겠어 의사 맞는. 야, 이거 누가 봐도 3번이야 야 꿈을 꾸리는 군중들은 718을 타도하자는 분위기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지 718 타도하자는 분위기에 뭐 오히려 막 더 흥분하고 그러겠지 718 막 끌어내리자 이러면서 네. 그치? 19번 19번에 몇 번 했어? 저요? 응 4번. 4번? 이건 좀 추론 선지지.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은 적극적으로 친을 했다는 거지. 이때 일제 감정기에 조선인으로서 일본 학교에 가려면은 일본인들과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친해야 되지. 그러니까 친해야 했다는 거가 되는 거고. 5번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돈이야, 돈. 저금 통장의 잔액.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자동 통장의 잔액이다. 자, 20번 운행을 몇 번 골랐어? 4번 이유. 정신을 놓고 풀었니 혹시? 네. 아니 누가 봐도 일본이잖아. 이 인공은 지금 소련 대사관으로 가면 어떻게 해? 지금 월남했는데 남한인데 소련 대사관 가면 어떻게 또 월북해? 아니지. 지금 미국 대사 브라운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네. 정신 차리고 풀어야 돼. 오늘 너무 허겁지겁 너무 빠르게 풀었어. 아 근데 너는 어제 연락했으니까 이해할게. 오늘 20분만 풀었어. 문학 과제 다 집어넣고 이제 문학 책을 핍시다. 문학책. 네. 오늘 110페이지 모래톱 이야기를 볼 건데 네. 자 오늘 볼게 모래톱 이야기. 모래톱 이야기를 볼 건데, 자 우리가 소설 보면은 제일 먼저 뭘 알 수 있다 그랬어. 배경 중에서도 배경의 종류 뭐뭐 있었지? 무슨 배경이랑 무슨 배경?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거. 공간이랑 시간. 그치 시간과 공간이지. 야, 기억나지? 계속 적어줬던 거면 처음에 기억나지? 안 나면 안 된다 진짜. 네. 자,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일제감정기부터 한 1960년대 정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이 조마이 섬이라는 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조마이 섬은 그 부산에 낙동강이라고 있어. 그 낙동강 하류에 있는 그냥 섬이야 섬.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는 섬은 아니고 그냥 작가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허구의 섬이야.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처음 볼 건데, 처음 보는 시점이 등장을 해. 우리 지금까지 사실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두 작품 안 봤어, 그지? 정말. 예, 이 소설의 시점은 드디어 나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러면 우리 1인칭 하면 누구 나와? 나가 나오지. 여기서 집중하면 돼. 이 소설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지. 지금 관찰자지, 그치? 관찰자니까 자기가 사건을 겪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겪은 사건을 내가 듣거나 보거나 해서 그 이야기를 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차이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계속 몇 번 그 선지에서 나왔던 건데, 얘가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액자식 구성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액자를 보면은 액자 틀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지, 네. 그렇지? 액자 틀 안에 사진이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어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을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 그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안에 있는 사진을 밖에 있는 액자 틀이 감싸지, 그렇지? 그래서 그 감싸고 있는 밖의 틀, 즉 밖의 이야기를 우리가 외화라고 얘기를 해. 얘를 외화라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얘가 뭐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화라고 해. 내화. 액자식 구성은 그냥 액자처럼 외화 속에 내화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소설을 읽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면은, 나라는 사람은 교사였어, 교사. 근데 이제 어떤 그냥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20년 전에 글을 쓰는 거야. 20년 전에 이야기를 20년 전에 자기가 알았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게 밖에 있는 이야기지, 그치? 내가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안에 크게 겉에 있는 거고 그 안에 20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외화랑 내화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엑셀식 구성에서는. 아무튼간에 그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거 조마의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보고 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다. 알겠지? 자, 책 들어와서 근데 이거는 껍질단 일처럼 복잡하진 않아. 어렵진 않을 거야. 자, 110페이지 같이 읽어볼게. 20년이 넘도록 내처 붓을 꺾어오던 이게 절필이라고 하는데 절필 이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를 중단했다라는 거야. 붓을 꺾었다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나 바로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내나 나 이렇게 나왔다. 아 오케이 얘는 바로 1인칭 소설이구나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알겠지? 내가 새삼 이런 글을 끼적거리게 된 건 벼랑간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교원 노릇을 해오던 탓으로 우연히 알게 된 한 소년과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던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통. 그러니까 지금 등장 인물들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이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거지. 다들 외면을 하고 이러한 현실을 내가 고발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이 글을. 그리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이라는 걸 해.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야 부모님이랑. 이걸 가정 방문이라고 해.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지금 뭐 대부분 전화로 하겠지만. 근데 나도 이제 중요부분 줄거리가 그 얘기 있거든. 건우의 집에 가정 방문을 간다. 근데 나서 쭉 이어서 어머니 혼자 힘으로 공부시키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실 텐데 건우가 잠깐 자리를 비키는 것을 보고 나는 의뢰하는 식으로 가정사정부터 물어보았다. 할아버지와 아저씨와 그리고 재산 따위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계계배를 타시고 재산이랄 기사 뭐 있습니까?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밭대기들은 나라 땅이라 했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했다가 우리 싸보합니까? 이렇게 대략 건우문에 그래서 알았을 정도의 얘기였고 건우의 삼촌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일체 말이 없었다. 대신 길이 먼데다 나룻배까지 타야 되기 때문에 건우가 지각이 많아서 죄송스럽다는 얘기와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잘 도와달라는 부탁이 고작이었다. 그러니까 건우는 지금 섬에서 배를 타고 학교를 와야 돼. 통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배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막 2-3시간이 걸려. 근데 지각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가지고 건우랑 얘기하고 건우 사정을 알고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나한테. 근데 이거 사과 개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그러니까 건우네 집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책상을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책상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나우 판자 같은 거를 종이를 붙여서 쓰고 있는 거니까.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서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워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쓴 글씨였다. 땡땡땡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도 속의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선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자, 우리가 보통 알뜰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 잘 아낄 때 좀 그럴 때지. 알뜰살뜰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정당이 알뜰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서울과 섬을 예시로 들어볼게. 자, 일단은 뭐 서울 사람들이 있다. 저 서울 사람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뭐 섬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서울에는 학교가 많지. 배운 사람들이 많겠지. 근데 섬은 학교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지금 건우가 배 타고 통학을 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야. 맞지? 그리고 이 서울에는 그럼 배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소득이 좀 많겠지. 그치? 돈을 좀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정당이 어딘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정치를 하는 데가 어딘지도 관심이 있겠지. 그럼 섬 사람들은 어때? 정치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하루 벌어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장 내일 날씨가 어떨지 이게 더 중요하지? 뭐 정치가 어떨지는 별로 안 중요하겠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가 국회의원 입장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야. 그럼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 무서워. 서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여기는 꾸준히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막 해.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딱히 그냥 배 타고 들어갔다가 사람들한테 뭐 먹을 거 줄 테니까 몇 번 찍어달라고 얘기하면 찍어줘. 그럼 이 사람들은 되게 금방이지. 한 뭐 한 달 정도라고 칠게 이면. 근데 서울에서 사는 한 사람이 투표를 했어. 그럼 몇 표야? 한 표. 한 표지. 섬에 사는 사람이 투표를 했어. 몇 표야? 한 표야. 같은 가치야. 한 표라는 게 같은 한 표잖아. 근데 얘는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는 4년이 걸려서 한 표를 얻어낸 거야. 이 사람은 뭐 한 달도 안 걸려서 한 표를 얻어냈어. 그러면은 얘가 좀 더 가성비가 좋지. 네. 그래서 얘가 알뜰한 정당이라고 하는 거야. 평소에 섬 사람들한테는 관심도 없다가 이런 선거철이 되면은 잠깐 반짝 관심을 가지는 거. 근데 그래도 표를 얻어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알뜰한 정당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 정당을 칭찬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야. 이것도 반어법이야. 반어법이 쓰여 있다. 알뜰한 정당에. 이해되지? 비꼬고 있다는 거야. 자,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관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철 되면 섬 가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한 다음에 1번 찍으면 밀가루 준다고. 그럼 이거 그냥 1번 찍어줘. 그럼 밀가루 주고 돌려보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정선거지. 지금은 선거법 위반이라 하면 안 돼. 이러면. 자, 현대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아직 받아보지 못한 그들의 생활 속에도 현대 문명인이 행사하는 성관한 상식이 깃들게 되고 어느 정당이나 정치의 영향도 알뜰히 받아보지 못한 그네들에게도 투표하는 임무만을 지워져야 하고 조국의 사랑이라곤 받아본 일이 없이 헐벗고 배우지 못한 그들의 아들들이 먼저 조국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훈련을 받고 총을 메고 군인이 되어갔다는 것. 남자들이 나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 군대를 가지. 고생해라. 난 갔다 왔거든. 아무튼간에 야, 섬 사람들은 못 배웠지. 학교가 없었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 혜택을 받고 있어, 못 받고 있어? 못 받고 있지. 이런 사람들인데 정작 군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뽑혀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지. 소외되고 억압받고 있는 현실인 거지. 그래서 건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응당 이러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국군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우리에게 연금도 없고. 그러니까 건우 아버지도 6.25 전쟁에 이렇게 징용을 당한 거야. 차출을 당했는데 전사를 하고 시체도 못 찾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어머니 혼자서 건우 키우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런 내용이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중에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으면 5번, 6번, 7번 세 문제 풀자. 5, 6, 7.
1분 정도 더 줄게. 1분. 자, 5번부터 보자. 자,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의 답은 3번이지. 아, 지금 이 시점 뭐라 그랬어? 1인칭 관찰자지. 네. 일단 주인공인부터 틀려먹었어. 우리 선지는. 관찰자야, 관찰자. 주인공인부터 틀렸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도 아니지. 왜? 나는 관찰자니까. 그치? 내가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 1인칭 관찰자는 나가 나오는데 내가 그건 아니라고. 자, 6번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6번의 답은 4번이지. 넘어가고 7번 나와 건우 어머니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7번의 답은 보통 1번 아니면 4번으로 갈리는데 1번.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보자. 이게 그 110페이지에 어머니 혼자 힘으로 공부시키기가 영 힘들지 않으실 텐데 그쪽 나 단락을 보면 되거든. 할아버지는 계기뼈를 파시고 재산이랄 끼사 뭐 있습니까?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밭대기들은 나라 땅이라 했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했다가 그럼 조마에서 사람들이 땅을 뺏겼어 안 뺏겼어? 뺏겼다는 건 땅이 없어. 그리고 쭉쭉쭉 이어가서 이렇게 대략 건우군의 글에서 알았을 정도의 얘기였고 이 말은 이미 건우군의 글에서부터 내가 대충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112페이지 보자. 자, 건우야, 나는 노트 대신 건우의 손을 꽉 쥐었다. 이 땅이 이곳 사람들의 땅이 아니랬지. 멀쩡한 나는 용토까지 함께 매니 허가를 얻은 어떤 유력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두고 봐.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 될 거야. 우선은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꾹 참고 살아가야 해. 어조가 어떻게 아까 그 노트를 읽을 때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는 잠깐 말을 끊었다. 건우는 대처 무견에 있었다. 지금 이 섬의 이력이 담긴 건우의 글을 보고 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정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과거에 있던 윤춘성과 건우 할아버지 갈바스 영감을 만난 나는 두 사람과 함께 주막에서 술을 마시게 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건우 할아버지라고 하고 바로 있고 갈바스의 영감이라고 나와 있지. 네. 그리고 또 밑에 나오겠지만 이 윤춘삼 씨는 송아지 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르잖아.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좋지. 건우 할아버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송아지 뺑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 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 뭐 어떤 말이 누굴 가리키는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송아지 빨갱이라고 나와 있어. 뭐 사투리인 것 같아. 송아지 빨갱인데. 근데 윤춘삼이랑 나는 우연히 왜 알고 있었냐면은 옛날에 같이 이 감옥 메이트였어. 둘이서. 근데 이게 막 그 질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어떤 이 옛날에는 좀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감옥을 가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 근데 그렇게 윤춘삼이랑 나랑 둘 다 좀 정치적인 이유로 둘 다 같이 감옥을 갔었어. 자, 이번에는 건우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연신 내 손을 덮쌌다. 비록 계기배를 타고 있지만 나도 과히 나쁜 놈은 아닌데 내 선생 입하고 다 듣고 있어. 이 송아지 빨갱이한테도 여러분 들었고 우리 손잡놈한테도 듣고 있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까진 국회의원이 다 멍겨 돈만 있으면 뭐라도 다 되는 기고 되면 나라 땅이나 훑히고 팔아먹고 그런 놈들이 안만 턴기요. 왜 내 말이 어디 틀렸습니까? 만 봐도 지금 건우 할아버지가 사회 지도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 그지?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의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의 섬 사람들은 뒷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었겠으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조마의 섬 사람들이 처음에는 땅이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는 있었지. 근데 다 뺏기고 지금 없는 거야.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는 낙동강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의 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 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다란 것이다. 동척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줄임말이고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그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야 그냥.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후인 정민연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활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등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를 요약을 해서 일제감정기 때 일제한테 땅을 빼앗겼다로 할 수 있고, 지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에 매입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이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손주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어찌 되는기요? 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조마의 섬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처음에 이 조마의 섬의 땅의 주인은 섬의 주민들이겠지. 그리고 나서 일제 감정기 때 일제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는 국회의원의 땅이 됐고, 지금은 어떠한 이 유력자의 땅으로 됐대라고 나와 있었지. 그럼 소유권이 지금 요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조마의 섬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야? 섬 주민이지. 실제로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일제 국회의원 유력자, 얘네들은 실제로 섬에 살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섬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유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소외받고 억압받고 있는 조마의 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이해되지? 진짜 되니? 네. 그러면은 9번 하나만 풀어보자. 9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학 갈래는 소설이라는 문학 갈래고, 나중에 이런 극이라는 갈래에서 시나리오, 희곡 같은 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각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 갈래들의 우리가 소설에서 알고 있는 소설의 특징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미 문제 풀었으니까. 자, 보자. 자, 9번. 사를 보기와 같이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이야. 4번. 자, 그래서 S샵 이런 거를 씬넘버라고 하는데, 그냥 98에서 99를 봤을 때 우리 보기에서 씬넘버 98, 99를 봐. 얘네를 봤는데 여기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안 나타나지. 인물 간의 갈등이 안 나타나니까 네.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기 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되지? 네. 넘어가서 114페이지 보자. 114. 건우 할아버지가 벼랑간 그 그로테스크한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우리 거물한 놈 말을 들으니 선생님은 글을 잘 쓴다 카대요. 우리 섬에 대한 글 한 번 써보이소. 멋지기 재미실 낀데이 지발그 썩어 빠진 글을 남간고
썩어 빠진 글이라니요. 가끔 잔문 나부랭이를 써오던 나는 지레 찌릿해졌다. 와, 그 신문 같은데도 그런 게 수타 난닥하네요. 남은 보릿고개를 못 남겨서 솔가지에 모가지들을 매다는 판인데 낙동강물이 파랗느니 푸르니 어쩌니 하는 것들 말인더. 그러니까 지금 좀 글을 쓰는 사람들, 이 시대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인 계층이라고 불러.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농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슬픈 현실은 되게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얘기를 한다라고 건우 할아버지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하기사 시인들이니까니 훌륭하겠죠. 머리도 좋고 선생도 시인 아닙니까? 그런데 와 우리 농사꾼이나 백놈들의 입어보는 통 안 시는기요. 추잡다고 글 베린다고 그러는기요. 하고 이제 방학이 끝날 중요한 부분 줄거리야. 방학이 끝날 무렵 건우로부터 수박을 드시러 오시라는 초대를 전해들은 나는 첫섯쯤 건우네 집을 방문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첫날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홍수가 나고 걱정이 된 나는 조마이섬에서 가까운 하단 나룻개로 가는 버스를 탄다. 군데군데 시뻘건 뻘물이 개울을 이루고 있는 길을 차는 철버덕 기어가는 듯했다. 대티곡에서부터 내 눈은 벌써 김해들을 더듬었다. 저런 건우네 집이 있는 조마이섬 일대는 어느덧 벌건 홍수에 잠겨가고 있지 않은가. 수박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는 차창 밖의 빗속을 뚫고서 내 시선은 잘 보이지도 않는 조마이섬 쪽으로 얼어붙었다. 동시에 나리빼 통학생임도 하던 건우군의 갸냘픈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쟁쟁 되살아 나는 것 같았다. 어느 산이라도 뒤엎었는지 황토로 물든 물고기가 강희차게 밀려내렸다. 웬만한 모래톱이고 갈바치고 남겨두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뭉개고 삼킬 따름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듯 우르르 하는 강울림 소리는 더욱 무엇을 우리는 것 같이 으르렁댔다. 북이 넘을 정도로 그악스럽게 밀려 내리는 것은 벌건 물고기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들녘들을 휩쓸었는지 보릿대랑 구멍더미들이 무더기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수박이랑 왜 호박 따위까지 끼리끼리 줄을 지어 떠내려왔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강 한가운데만 줄을 지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홍수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지. 그치? 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홍수 피해가 심했다가 아니라 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도 이 홍수 피해를 입은 거지. 홍수가 끝나고 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농민들은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이 홍수 피해는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내용인지? 건원의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의 섬께는 어찌 되지요? 생명부지한 점납패들에게 불쑥 묻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점납패들은 나오지. 조그마한 낫을 들고 홍수에 막 오이랑 이렇게 떠내려가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물에 떠다닌 거 그냥 주워 오는 거지. 근데 이제 오이랑 막 호박을 줍고 있으니까 다른 그 점납패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저 떠내려가는 새끼 돼지를 잡아야지 무슨 오이를 잡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돼지 새끼를 알아내겠다던 키다리가가 이래서 나오는 거야. 돼지 새끼를 내겠다는 키다리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맹지면에서는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 하지만 물이 이래 부르면 마찬가지요.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게요. 그러니까 어제 어떠한 소동이 일어났대. 그걸 또 알려주겠지.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나는 신경이 벼랑간 땅못으로 쏠렸다. 이따뿐이라요. 문딩이 쫓아낼 때보다는 덜했겠지만 문딩이는 옛날에 납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얼굴이나 손이나 그런 피부 조직들이 괴사하는 병이야. 근데 이때 우리가 병리적인 지식이 부족을 했어서 병리적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전염병인 줄 알고 그 납병 환자들을 몰아서 섬에다가 그냥 다 밀어 넣은 거야. 격리를 시킨 거지. 그러면은 이미 살고 있던 섬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 반대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때처럼 쫓아냈다는 거야. 쫓아낼 때보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는 덜 했겠지만 매립인강 멍강 한답시고 밀가리만 잔뜩 띠 쳐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둘을 섬사람들이 우 대들어서 막 파헤쳐버리고 본네대로 물결을 티났다 카드만요. 글 안 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아봐. 그러면은 물이 점점 쌓이겠지. 수위가 높아지지. 근데 그게 원선에다가 갑자기 한 번에 터져. 그러면 물이 엄청나게 빠르고 센 속도로 확 내려오겠지. 그럼 피해가 더 커지는 거잖아. 홍수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두걸 먼저 무너뜨렸다는 거야. 조마에선 사람들이.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7번, 8번 두 개만 풀자. 7번, 8번.
7번 보자. 7번. 자,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번의 답은 2번이야. 2번. 예, 이번에 그 B가 얘기하는 게 낙동강 물인데 이 낙동강 물이 파랗느니 푸르니 하는 그 구절이거든. 근데 그 구절은 뭐야? 할아버지가 시인들을 비판하면서 시인들이 쓴 글을 인용하는 거지. 그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8번. 아예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가서 쓸 법한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8번의 답은 2번. 참새가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랑이 흘러갈고 맺는데 밭에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이게 늙은 할아버지가 1년 동안 농사를 막 힘들게 했어. 힘들게 했을 거 아니야. 늙은 할아버지 농사했으면. 근데 그 곡식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길러냈는데 참새가 와가지고 그냥 쏠랑 다 빼먹은 거야. 힘들건 말건 그냥 다 빼먹은 거지. 그래서 이게 참새가 보통 탐관오리들이 있지. 수탈하고 그런 그 민초들을 괴롭히는 그런 탐관오리로 많이 비유를 해. 참새라는 걸.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상황이랑 똑같이 권력자들과 유력자들이 다 땅을 뺏어가고 하는 그런 것들. 네, 넘어가서 1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자, 기진맥진한 탓인지 그는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했다.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둔 엉터리 독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비는 연사올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독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스 영감이 설주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 사람들이 한참 독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광뚝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닿은 뒤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2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북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마이섬 사람들의 생존, 안전보다는 이 권력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북을 무너뜨린데 막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대. 엉터리 독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이인지는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연파크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긴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찢어진 친구가 되래 갈바스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 던졌다는 거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갈바스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욕심이 중하냐 내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덜렁 부자를 들어 물속에 퇴지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류에 휘말려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바스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갈바스 영감이 지금 어쨌든 간에 결국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도망가? 아니지. 당당하게 얘기하지. 내가 그랬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딱 두 손을 내밀잖아. 내가 그랬다고 잡아가라 이러면서. 그럼 지금 갈바스 영감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두기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렀던 탕류도 빙 에워들며 뭉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구요. 개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지금 법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민중들이 억울하게 짓밟힌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폭풍우는 끝났다. 60년대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서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이 되게 무관심하다. 막 요란을 떨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시대상을. 그저 몇몇일간 신문의 수혜구제 의원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들어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는 갈바스 영감은 현실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혀있는지. 황폐한 모래도 조마이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면 결국 이 조마이섬의 마지막에는 군대가 등장을 하지. 군대가 등장을 해. 그러면 이 조마이섬의 소유권도 결국 어떻게 됐어? 정부로 넘어가 버렸지. 결국에 섬 주민들은 결국 이 조마이섬을 되찾지 못했다. 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소설이다. 알겠지? 무조건 소설이 언제나 해피엔딩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비극적인 엔딩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볼게. 이 조마이섬에 관련해서 이 조마이섬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게 있지. 일단은 홍수가 왔을 때 위협받았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런 국회의원, 유력자, 군대 등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부당한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부당한 권력의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홍수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재해니까 뭐 자연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당한 권력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는 또 사회적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소설에서는 위협을 하나를 받고 그 위협을 잘 극복을 해 나가면은 결말이 나잖아,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당한 권력에 저항을 하다가 홍수라는 자연적 위협을 만났는데 얘를 극복을 했어. 그렇지만 결국에 또 이 사회적 위협에 의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의 소유권은 사라지게 됐다, 얻지 못했다 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이야기가 모래떡 이야기인 소설이다 하고, 얘도 10번 풀어볼게. 10번 하나. 자, 10번 답 체크하자. 자, 보기를 건호가 쓴 일기장이 일부라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번의 정답은 3번이야. 3번. 자,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놈들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던져버렸을까? 라고 나와 있는데 그놈들을 보자마자 던지지 않았지. 그놈들과 얘기도 했는데 그놈들이 괭이를 빼앗고 물에 버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물속으로 던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자칫하고 넘기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훈련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독해 넘어가서 118페이지 독해 체크. 발단에 쭉쭉쭉 넘어가서 위기. 자, 처서 무렵 홍수로 인해 조마이섬이 큰 피해를 입은. 홍수로 인해서. 자, 다음 결말. 자, 폭풍우가 끝난 후 조마이섬에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림.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의 특징 보면은 나는 건우의 담임 선생님이자 작가고 사건의 관찰자로 조마이섬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함. 고발. 갈바스 영감. 건우의 할아버지로 어업에 종사함. 유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조마이섬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인. 의지. 윤춘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함을 지닌 조마이섬에서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하고 조마이섬의 소유권 변청 과정.
일제감정기 전에는 조마에 참여했다가 일제감정기 이후에는 일본 뺏겼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이나 유력자 등이 차지한 해방. 소유권 편찬 과정을 통해 고발하려는 현실. 부자의 현실로 인해 some 사람들이 소유권 문제에서 소외됨. 서설상의 특징 보자. 액자식 구성. 나가 교사였던 시절 알게 된 일을 20년이 지난 후 회상하며 서술함. 1인칭 관찰자 시점. 나가 조마의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함. 작품의 주제. 홍수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 부당한 권력에 의한 소외와 억압. 갈바스의 영감을 선두로 한 조마의 섬 사람들의 저항. 작품의 주제. 소외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그리고 숙제, 문학 숙제는 119페이지까지 하면 되고, 이제 문법 책을 피면 돼. 문법 아마 70페이지일 거야. 70페이지. 문법은 지난주에 뭐 어려운 거 배워서 많이 해야 돼. 한 번 하고 땡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습을 해줘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문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표기인데 이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이미 일상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글을 써? 안 쓰지. 이런 식으로 쓰면 무슨 말이 하는지도 모르겠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자,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써? 반드시 앉지 않으면 허리에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지. 그치? 그러니까 올바른 표기는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올바르게 잘 표기를 해라 라는 내용인데, 얘를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한글 맞춤법 제1항에서 소리대로 적대라는 말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일단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기는 해. 근데 이제 뒤에 붙은 어법에 맞도록 함은 음운 환경이 달라져도, 음운 환경 아까 얘기했지? 음운 환경은 소리나는 환경이야. 음운 환경이 달라져도 한글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래 형태를 고정하여 표현한다는 의미예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형태소가 뭐냐? 이 형태소가 뭐냐 라고 봤을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걸로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볼 때 우리가 청사과라는 단어가 있어. 얘를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얘를 청사과를 나누면은 우리가 청이랑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청이랑 사과로 나눠지지. 그리고 나서 이 사과를 나눠봤어.
이러면은 사과를 사랑 괄호 나눠서 사라고 하면 이 사과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사과를 나누지 못하지. 그럼 사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더 나눌 수 없으니까 얘가 가장 작지. 맞아? 그래서 얘도 사과는 하나의 형태소구나. 얘는 푸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 뜻을 가지고 있지. 얘도 형태소구나. 형태소는 우리가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눴을 때 더 안 나눠져. 근데 뜻을 가지고 있어. 그게 형태소다. 그래서 다른 예시를 계속 보면은 나비 형태소야 아니야? 형태소야. 뜻 있어. 나눌 수도 없고. 고양이 형태소. 그렇지. 길고양이 얘는 길어. 그렇지. 길과 고양이를 나눌 수 있지. 그러면은 이 고양이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고 길도 하나 더 못 나누지. 길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야. 형태소는 글자 수의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한 글자짜리 형태소도 있는 거고 두 글자짜리 형태소도 있고 세 글자짜리 형태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을 때 나눠지지 않아야 되는 거야. 뜻을 가진 상태까지. 알겠지? 이게 형태소야.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개념이다. 오케이? 됐지? 그리고 나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거는 우리가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라고 읽고 허리라고 쓰지. 이런 게 일치하는 거고 좋지. 근데 좋지로 쓰지. 얘는 일치하지 않지. 표기는 우리가 쓰는 거야. 쓰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꽃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예시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꽃을 식물의 꽃을 말하는 건지 오뎅 꼬치를 말하는 건지 닭꼬치를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의사소통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바른 표기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우리는 얘기를 한다. 한글 맞춤법은 뭐냐?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네, 안에 보이지? 반드시 닫히다, 붙이다, 마치다. 맨 아래쪽 발음이 같아서 헷갈리는 표기 부분을 보면은 요거 기억나지?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거 요 안에 있으면 뭐야? 발음이야. 그래서 반드시 라고 발음을 하는 거에는 거기 예시도 나오지만 여기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우리가 발음대로 써버리면 둘 중에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맞춤법에 맞게 잘 쓰면 된다. 어렵지 않지? 그냥 맞춤법 잘 맞추고 그냥 받아쓰기 한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밑에 문제 2번, 4번 두 개 풀어볼게. 2번, 4번. 일단 2번 먼저 보자. 자, 보기의 단어를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과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시오. 이거 처음 건 뭐야? 꽃? 이거는 표기와 소리가 일치해 안 해? 아니에요. 일치 안 하지. 나무는 해요. 일치하지. 사람은 일치하고 떡볶이는 안 하지. 그럼 마지막 거는? 마지막 거는 일치하지 않지. 자, 보자. 문법을 이래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 비읍을 보는 순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규칙은 그렇지 된소리 되기를 떠올려야지. 그럼 이 된소리 되기가 뭐냐?
기역 계열과 디귿 계열과 비귿 계열로 발음이 나는 애들 뒤에다가 자음으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시읒이 온다, 시읒이 온다 이러면은 얘네를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기억나? 다시 보니까 그래서 뭐 구두빵 사장해도 되고 뭐 구두 벗어줘 해도 되고 아무튼간에 내가 외워주라고 했지. 된소리 대기. 자 그럼 봐. 비읍 계열로 소리가 나 안 나? 아요. 비읍 계열이야. 뒤에 자음으로 시읒이 있어 없어? 시읒 있지?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이제 된소리 대기가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발음을 우리가 할 때는 입, 술 요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다. 알겠지? 문법이 지난주에 배운 게 이번 주가 됐다고 사라지지가 않아요. 연계가 계속 되고 있어. 자, 그리고 나서 4번 보면은 자, 다음 문장에 넣을 수 있는 올바른 표기를 찾아 연결하시오. 은행문이 닫히다인데 이거는 니은 닫히다지. 니은에 닫히다. 자, 포스터를 벽에 리을 붙이다야. 붙이다. 디귿에 붙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방향성이 나타나. 그래서 뭐 택배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돈을 붙이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그런 이동이 하는 그런 이동성이 나타난다. 자, 자주 틀리는 표기 1번 다음 쪽 넘어와서 71페이지 만듬과 만듬이 있는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나왔는데 용언의 어간과 어미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용언이 뭐야? 바뀌지 않는 바뀌는 용언이 뭐랑 뭐? 품사? 동사 그렇지. 동사랑 형용사가 용언이지. 그러면은 이제 이 용언의 특징 우리가 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활용이지. 활용은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변어라고 했었어. 품사를 했었을 때. 자, 이거에 대한 예시로 보면은 우리가 달리다 라는 동사가 있어. 달리고, 달리는, 달리기 쭉쭉쭉 쓸 수 있지. 형태가 지금 보면은 달리처럼 변하지 않지. 얘네는 이렇게 용언에서 활용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보면은 다, 고, 는, 니 이런 식으로 바뀌는 애들 있지. 얘네들 다, 고, 는, 니 이렇게 바뀌는 애들을 우리가 용언의 어미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결국에 이 용언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용언은 우리가 어간에다가 어간 플러스 어미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용어는 어간 플러스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시에서 보면은 이 만들다라는 동사의 어간인 만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용어의 어간이잖아. 근데 이렇게 혼자서는 못 써.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어간 혼자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더하기 거기 명사를 만드는 어미라고 나와 있니 혹시? 미음에 관련된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가 미음이 붙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이제 만듦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어미의 밑줄 한번 쫙 긋고 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얘기를 해. 이 전성 어미라는 개념을 막 굳이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해주면 이 명사를 만들어 주니까 명사형이 붙는 건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이 전성 어미는 뭐냐? 이 전성 어미는 품사랑 관련된 거야 결국에. 얘는 품사의 성질을 바꾼다는 뜻이야. 대표적인 명사형 전성 어미의 예시가 저기 있던 미음이랑 기가 있는데 이 기를 붙여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달리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다. 알겠지? 용사용 전성 어미는 용언의 간에 붙는 거야. 용언의 간.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듦에서 미음을 쓰는 게 아니라 리을 미음으로 쓴다. 그냥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얘는 알지 그냥 우리 맞춤법 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좀 헷갈리긴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 왠지를 볼 건데 얘 거의 다 왔어. 근데 진짜 너무 쉬워 지금 이제. 왠지가 있고 왠지가 있어. 자, 이 왠지는 왜인지야. 왜인지. 이 밑에 있는 왠지는 없는 말이야. 못 써. 쓰면 안 돼. 비문이야. 비문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야. 왠지는 왜인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웬일이야. 웬일. 웬 이라고 하지. 누가 나한테 뭘 줬어. 웬 거야? 라고 보통 원래 근데 맞지만 웬? 이렇게 하지. 웬? 이런 느낌이잖아. 걔도 똑같이 이 웬이야. 그러니까 이 왜인지, 왠지는 이 왜인지에서밖에 안 쓰여.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밑에 걸로 쓴다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왠지 오늘은 날씨가 좋다. 왜인지 오늘은 날씨가 좋다. 왜인지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 왠지 오늘은 기분 좋다. 그런 식으로 쓴다 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거 밑에 쭉쭉쭉 다 볼 거야. 안이랑 안이 있는데 안이의 준말이 아니지. 이 준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준말? 줄임말이지. 그러면은 이 준말의 반대말의 개념은 그냥 본말이다. 그래서 뭐 아니의 준말은 아니 되는 거고, 아니 하의 준말은 그냥 그 니은 히읗이 들어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있는 내용이 되랑 되가 있을 텐데, 이 밑에 되는 결국에 그냥 되어야. 되어. 내가 시킨 거 다 됐니? 다 되었니? 이렇게 얘기하지. 다 되었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다 됐니?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안 되었니? 똑같은 말이지. 그리고 또 안 되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얘는. 그 일이 아직 안 되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으로 배랑 이 배가 있는데 얘도 똑같이 그냥 배어야. 배어. 그래서 내일 뵐게요 이렇게 쓰는 거고, 내일 봬요, 뵈어요 이렇게. 알겠지? 진짜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은 오늘 뭐 배운 건 끝이고, 이제 6번이랑 8번 풀어볼게. 6번, 8번. 번 8번 다 했지. 금방 하니까. 자,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표시하시오.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든, 얘는 동그라미지. 리을미음으로 쓴다고 했어. 자, 2번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이 왠지는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 X. 8번, 6번, 8번이었네. 8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돼 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로 풀어줄 수 있느냐 없냐? 되어지. 되어. 그러면은 넘어가서 1, 4, 8, 9, 10 풀어보자. 1, 4, 8, 9, 10.
1, 4, 8, 9, 10. 그래 다음 주까지는 문법이 할만할 거야. 쉬워. 근데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많아진다 다시. 미리 얘기해줬으니까 마음의 대비를 잘 하고 오도록. 오케이.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없지? 1번 한글 맞춤법칙 1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이지.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 적으라는 원칙에 따라 꼬치, 꼬마는 꼬치, 꼬마로 표기하면 안 되지. 어법에 맞게도 해야 돼. 자, 4번 보기에 문장들이 잘못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호랑나비의 무, 니가 예쁘다. 2번의 여행온 캠핑장이 좋다. 우리 집 앞 개울은 생각보다 넓다. 자, 얘는 어법에 맞지 않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지. 자, 8번. 자,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을 고쳐 쓰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2번이지. 2번. 기억에 늙는다를 늙는다로 고쳐 쓴다. 9번. 밑줄 친 단어를 어법에 맞게 고쳐 쓴 것은 3일 넘어야 해서 3번이지. 3번. 넘어야가 아니라 넘어야. 얘는 이제 오뚜기 같은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오뚜기는 그냥 그 자체로 오뚜기라고 얘기를 한다. 자, 10번. 보기에서 잘못된 표기를 찾아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거 정답은 5번이지. 오? 자, 왠지는 그 자체로 맞는데 굳이 고칠 필요가 없지. 왜인지 오늘따라 네가 생각나네. 니까 알맞지 않은 거. 그렇지. 잘 읽고 풀어야 돼. 이런 거 솔직히 오늘 문법에서 틀릴 거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 그지? 뭐 막 발음이랑 연기해서 나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는 발만하지. 뭐 오늘 쉬워. 쉽다고 복습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복습은 항상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잘 하시고요. 이게 진짜